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11 6장 눈과 응시의 분열 들어가겠습니다. 위더홀른 반복이라는 말이 원적으로 끌어당기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다, 끌어내다, 또 제비를 뽑다 이러한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은 주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중에 어떤 옵션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제비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그 필연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필연성은 마치 우연처럼 다가오는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도 역시 필연적인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락강은 이것을 피투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 운명처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피투된 존재를 던진 누군가가 있겠죠. 네. 나를 이 세상에 던진 누군가가 있겠죠. 그 존재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투된 존재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강력해도 나를 던진 존재가 오라고 할 땐 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맡긴 몸, 나에게 이제 그만 다오 할 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신입향의 주체인데 이 신입향의 주체는 항상 통시적 신입향의 그물망 속에서 공시적 기표를 선택해야 돼요. 통시적 기표의 흐름 속에서 공시적 기표를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 기표죠. 이 주인 기표가 선택되지 않으면 위더홀른 반복은 계속되는 것이죠. 억압된 것의 회귀도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토마톤이라고 얘기했죠. 그 통시적 기표의 흐름, 이것도 오토마톤이고 그 가운데서 주인 기표, 공시적 그물망, 공시적 그물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역시 반복 구조입니다. 위더홀룽스 지방, 이것은 자동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 유아의 응아리는 통사적인 놀이다. 이거는 전의식에 있다. 그러면서 무의식의 보호구역의 거점 노릇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의식의 보호구역의 입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주체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통사적 구성을 통제하고 점점 더 쪼이는 무언가가 잠재적으로 작동합니다. 무엇에 대해 쪼이는 것일까요? 바로 프로이드가 심리학 저항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중핵이라 부른 것에 대해서입니다. 통사적 의미작용은 통사적 의미작용 구조는 중핵을 향해서 점점 더 쪼여가는 것이죠. 중핵을 향해서 그 거미줄의 중심점을 향해서 쪼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중핵으로부터 나오는 저항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의식적 주체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중핵은 기표를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주체를 밀어내는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저항은 바로 자아의 저항이 아니라 주체의 저항이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합니다. 109페이지 7째 줄에
이 중핵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랬고, 궁극적으로 그 중핵은 프로이드가 일종의 표본 채취라 지적한 것, 우리가 지각의 영역에 있음을 그것을 인증하는 현실감을 통해 확신하게 해주는 표본 채취에 근거를 둡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체 쪽에서 보았을 때 깨어남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의 그 분열 속에, 그 간극, 결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핵이 가지고 있는 그 기표, 표상의 대표자라고도 하는 그 기표, 주인 기표, 그것을 채취해내야 돼요.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채취해내야 돼요. 옵션, 즉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어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의 이면은 곧 뭐라고 그랬죠? 그 주인기표의 이면, 즉 표상의 대리자의 이면, 그것은 중핵의 진실, 무의식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내가 불타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아들의 목소리를 꿈속에서 들은 아버지를 깨운 것이 과연 뭐냐? 그 아들의 목소리를 이겼느냐? 이거죠. 아들의 목소리가 과연 꿈을 깨웠겠느냐? 아버지의 꿈을 깨웠겠느냐? 잠을 깨웠겠느냐? 락강이에게는 그 아들의 목소리는 일종의 하나의 그 자극인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잠을 깨웠던 것은 뭐죠? 무의식의 또 다른 현실이라고 그랬죠. 무의식의 또 다른 현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잠을 깨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0페이지 셋째 줄, 우리에게 운명신경증이나 실패신경증이라는 이름을 통해 형성화되는 것이 이것이다. 놓치고 만 것은 적응이 아니라 투캐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무의식의 또 다른 현실에 의해서 잠이 깨지 않으면 그러한 그 투캐적인 꿈은 다시 아버지의 잠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아들이 나타나서 말하지 않아도 다음에 또다시 꿈속에서 무언가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무의식의 또 다른 현실을 일깨우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복되는 사고와 감춰진 의미 사이의 관계에 밀폐된 측면은 전이를 소위 현 상황으로 기착시키는 것으로는 전이라는 치료의 가공물을 탈신비화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사고 또는 반복되는 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감춰진 의미 사이에 밀폐된 측면, 그 실과 바늘 같은 밀폐된 측면은 전이라는 치료의 가공물을 탈신비화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이 가지고는 그러한 그 반복과 그 반복되는 것에 감춰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이도 그 반복을 갖다가 반복에 기여하는 의미의 전이어야 된다 이거죠.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현재화가 아니라 반복, 주체의 그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그 반복에 기여할 수 있는 판으로서의 전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먼저 반복의 근거를 만남과 관련해 주체에게 일어나는 분열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반복에 기여하는 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복이라는 것이 바로 분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주체의 분열, 주체의 간극, 주체의 균열, 결여, 여기에서 반복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중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것에 의해서 형성된 중핵이든지 그 중핵 때문에 결국 거기서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분열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를 그것의 변증법적 반영 속에서 근원적으로 적당치 않은 잘못 도래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분석 경험과 발견의 특징적인 차원을 구성합니다.
이 분열이 결국은 주체가 마땅히 깨어나야 될 그 시점, 깨어나야 될 지점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죠. 잘못 도래하게 만든다. 근원적으로 적당치 않은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주인기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죠. 표상의 대표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엔트비클룸. 발견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락강식 분석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가 111페이지 실제가 주체에게서 충동에 가장 가까운 공모자가 되는 것은 바로 정확히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는 이 길을 다 거친 후에야 그것이 즉 충동이 무엇을 중심으로 맴도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는 주체에게 있어서 충동에 가장 가까운 공모자가 된다. 주체가 충동을 발현할 때 그것은 바로 실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지향한다는 말은 대상 A를 지향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 A는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도는 대상이에요. 반환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 A를 돌아서 어디로 갈까요? 충동은 그 대상 A를 돌아서 주체의 결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분열의 지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지점에서 다시금 충동이 일어나서 대상 A를 지향하게 되겠죠. 왜? 실제는 충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공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동의 원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111페이지 여섯째 줄 결국 문제는 원장면이 왜 그토록 트라우마적인가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것은 왜 너무 이르거나 너무 뒤늦은 것일까요? 트라우마가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 이르고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 늦을 수 있죠. 주체는 왜 그것으로부터 쾌락을 너무 과도하게 얻거나 히스테리증자의 경우처럼 거의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히스테리증자는 쾌락을 만족을 기피하는 사람이죠. 쾌락을 추구하지만 만족은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존재가 히스테리증자라면 강박증자는 쾌락을 취하지 못하는 자예요. 쾌락을 고통으로 여기는 자가 강박증자입니다. 그래서 강박증자는 쾌락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해요. 히스테리증자는 쾌락의 깊이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용인하지 않는 주체죠. 그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리비도적인 것이라면 왜 그 장면은 그를 곧바로 깨우지 못할까요? 그를 곧바로 깨우지 못하는 이유, 트라우마적 장면이 그를 곧바로 깨우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스트키아, 다시 말하면 튀키크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의사본능의 성숙 과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고통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가매이고 관통하고 침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라우마적 경험이 곧바로 주체를 깨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라우마적 장면과의 만남이 뭐죠? 투케잖아요. 실제와의 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두스트키아, 잘못된 만남, 빗나간 만남이라는 것이고, 아까 그 잘못 도래한 것이라고 나왔죠? 빗나간 만남이고,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만남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트라우마적 원장면은 주체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 원장면은 주체를 쉽게 깨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적 원장면, 트라우마적 장면이라는 것은 이 성역과의 근본적 관계 속에서 자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적이다라는 것. 그것은 뭔가 조작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조작하는 것.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되려면 뭔가에 의해서 조작돼야 돼요. 상징적 경험에 의해서 조작돼야 되는 것이죠. 상징적 경험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나흐테그리 사후적으로 이 조작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자기적인 사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사건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태그리.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상징적 경험 속에서 이것이 원초적 트라우마적 장면이 사후적인 상징적 경험에 통합될 때 그것이 어떻게 미끄러지느냐, 그 원장면이 어떻게 상징적 통합 과정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느냐, 이 신도내지는 질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112페이지) 여덟째 줄에 그럼에도 이러한 분열은 여전히 보다 심층적인 분열을 대리하는 것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보다 심층적인 분열을 한편으로는 꿈이라는 무대장치 속에서 주체 탓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아이의 이미지, 원망이 가득한 그 응시와 다른 한편 주체의 원인이 되면서 주체를 추락시키는 것, 아버지 안 보이세요라고 하면서 봐주길 바라는 아이의 애원, 아이의 목소리 사이에 위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락강은 이번 그 6장의 주제가 눈과 응시의 분열이에요. 락강은 이 응시와 목소리 사이에 분열을 위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체의 분열은 응시에 의해서 오고 또 하나는 목소리에 의해서 온다. 이 두 가지가 다 제시하는 것은 바로 기표에 의해서 주체의 분열이 야기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응시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